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소년 상속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단, 가장 중요한 것만 빼고. 그는 사지마비로 휠체어에 묶여 있었고 선택적 함구증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목소리를 빼앗은 이후 절대적인 침묵 속에 살았다. 그 어떤 의사 치료 재산도 이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만장자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고 그의 심장을 멎게 할 장면을 목격했다. 계속 보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돈으로는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문한성은 인생의 가장 쓰라린 방식으로 이 진리를 깨달았다. 경상북도 포항의 고급 주택가 언덕 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그의 호화 한옥은 매일 아침 동해의 햇살을 받았지만 그 내부는 마치 임종을 기다리는 병실처럼 숨막히게 고요했다. 한성의 손끝 하나로 수십억 원이 움직였고 100명의 직원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전율했지만 그가 절실히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아들의 웃음소리였다. 한성의 외아들 문지호는 이제 10살이 되었지만 2년 전부터 휠체어에 갇힌 채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인형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해안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는 그의 아내 윤미령의 목숨을 앗아갔고 지호는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었다. 더 큰 비극은 그날 이후 지호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비서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오면 한성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소매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이제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문한성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침에 그가 마시는 한 잔의 전통 인삼차, 사무실에서 그가 보이는 날카로운 통찰력,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그가 지어 보이는 완벽한 미소 뒤에는 산산조각난 영혼이 숨어 있었다. 밤이면 한성은 지호의 방 앞에 서서 거의 10분을 망설였다. 대문 앞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발자국 소리는 아들의 방 앞에서 항상 멈췄다. 숨을 들이마시고 문고리에 손을 올리지만 결국 끝내 돌아서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그에게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는 것과 같았다. 한성 씨,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해요. 며칠 전 아들의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한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최고의 의료진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홀로 남겨진 서재에서 위스키를 들이키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진정으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대답은 항상 침묵 속에 묻혔다. 한성의 저택 2층 창문에서는 동해가 내려다 보였다. 매일 아침 새벽녘에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지만 한성의 삶에는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철의 문한성이라 불리며 가장 어려운 협상도 성공시키는 그였지만 아들의 침묵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지호의 방은 병실보다 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첨단 의료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외국에서 수입한 특수 침대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벽에 걸린 미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만이 이곳이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임을 증명했다. 회장님, 새 간호사가 내일 오전에 도착합니다. 가정부 김영자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한성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인가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입니다. 특별한 추천이 있었어요. 한성은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또 다른 전문가, 또 다른 실패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문한성의 저택에 도착한 그날 송하늘은 주머니 속에 고향 전라남도 해남에서 가져온 작은 도자기, 호루라기를 꼭 쥐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마음이 아픈 아이에게 들려주면 영혼이 돌아온다며 선물한 것이었다. 간호학교 수석 졸업장보다, 서울대병원 소아 중환자실 경력보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호루라기가 더 소중한 자격증 같았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오후,
포항의 하늘은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저택에 웅장한 한옥 대문이 열리자 하늘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곳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젊은 여자의 어깨에 놓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송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라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 가정부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 무언의 메시지였다.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 같았다. 완벽하게 배치된 가구들, 값비싼 예술품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삶의 흔적은 없었다. 신발 흔적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먼지 한 톨 없는 고가구,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리의 부재였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말소리도 없는 이상한 고요함. 지호 도련님의 방입니다. 김영자가 2층 끝방의 문을 열자 하늘의 가슴이 아팠다. 10살 소년의 방이라기보다는 작은 병실 같았다.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지만 아이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있는 지호는 마치 동화 속 잠자는 왕자 같았다. 검은 머리카락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반짝였지만 그의 눈은 생기가 없었다. 안녕 지호야, 나는 하늘이야. 하늘은 천천히 다가가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그녀는 괜찮니? 같은 의미 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해남에서 왔어.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너도 바다를 좋아하니? 여기서도 바다가 보이더라. 지호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늘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소년의 손을 잡지도 강제로 반응을 이끌어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목표였다. 송 선생님, 이전 간호사들은 모두 걱정 마세요, 김 여사님.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할 겁니다. 하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전의 실패담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다. 첫날 밤 하늘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문을 통해 동해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선들의 불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내 적었다. 오늘 지호를 만났다. 그의 눈 속에는 깊은 바다가 있다. 파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속에는 움직임이 있다. 내일은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모든 바다에는 바람이 필요하니까. 다음 날 아침, 문한성은 늘 그렇듯 새벽에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했다. 인삼차 한 잔과 간단한 죽만으로 그의 일상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한성이 모르는 사이 하늘은 이미 깨어나 지호의 방 창문을 열고 있었다. 바다 내음을 방 안에 들이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소년에게 속삭였다. 지호야,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느낌이 와. 한성은 차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집 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지호의 방에서 낯선 여자가 창문을 활짝 열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아들의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문한성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세계 최고의 의료진 명단을 작성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슬픔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는 싸우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베를린 신경외과 센터의 슈미트 교수님이 내일 오전에 화상회의로 연결됩니다. 비서의 보고에 한성은 고개만 끄덕였다.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의 저택을 다녀갔다. 스웨덴의 재활 전문가, 미국 존스 홉킨스의 소아신경심리학자, 도쿄 대학의 줄기세포 연구팀, 심지어 인도의 아유르베다 명의까지.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한성은 실험적 치료, 첨단 기술, 미승인 약물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다. 저택 내부에는 병원급 의료실이 설치되었고 매일 아침 프랑스에서 공수된 신선한 산소 처방 식이요법이 지회에 제공되었다. 신경자극기 로봇 보조 재활 장비, 가상현실 치료 시스템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결했지만 지호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문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위 의료진의 조심스러운 말투에 한성의 턱이 긴장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또 하나의 실패가 오고 있음을 지호군의 신체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의학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성은 서류를 덮었다. 다음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망설였다. 회장님,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온기,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은 처음으로 술에 취했다. 고급 위스키 병을 반이나 비운 채 그는 지호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문을 열지는 못했다. 아내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속삭였다. 미련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같아.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놀란 김영자가 뛰어왔지만 한성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였다. 아침이 되면 한성은 또다시 강철 같은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완벽한 양복, 단호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판단력. 아무도 그의 내면에서 무너져가는 성벽을 보지 못했다. 6개월 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스위스의 특수치료가 실패한 후 한성은 처음으로 포기를 고려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대신 그는 더 깊이 일에 빠져들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해외 투자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자신을 혹사했다. 회장님, 이렇게 계속하시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오랜 친구이자 회사 부사장인 박정호의 걱정에 한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건강이 무슨 소용이지? 내 아들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데. 당신은 잘못 알고 있어요. 지호는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항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미령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종종 지호를 데리고 뒷마당에서 별을 보곤 했다. 아빠, 저 별은 뭐예요? 지호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새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한성이 문득 물었다. 송하늘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김영자는 말을 고르는 듯했다. 다릅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호 도련님이 그녀를 보는 방식이 한성의 눈썹이 움직였다. 계속 말씀하세요. 도련님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을 느낄 때, 그리고 하늘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 도련님의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지호의 방 감시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았다. 송하늘이 창가에 앉아 지회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파도 소리 같았다. 한성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았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그 순간 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 한 방울도. 문한성은 기억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부동산 재벌 문씨그룹의 회장으로서 그의 세계는 끊임없는 전화회의 계약으로 가득했다. 오전 7시 임원회의부터 밤 10시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순간을 사업에 바쳤다. 그것은 도피였다. 아들의 공허한 눈빛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핑계였다. 문 회장님,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입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에 사인하며 한성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어젯밤 그는 지호의 방 앞을 지나가다 송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제주도 전설을 들려주고 있었다. 평범한 동화 같았지만 한성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의 목소리에는 그가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온기였다. 제주도 해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들이에요. 바다 깊은 곳에서도 숨을 참고 보물을 찾아내죠. 지호야, 너도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어. 네 안에 깊이 숨겨진. 한성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감정이 그를 덮치기 전에. 그날 오후 그는 부산 해운대 신도시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가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장에서 작업모를 쓰고 건설 계획을 점검하는 동안 그는 문득 생각했다. 지호가 학교에 다녔다면 지금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회장님, 이쪽 구역은 럭셔리 아파트 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호가 사고 전에 보여주었던 로봇 그림이 생각났다. 아들은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어 했다. 아빠, 나중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 거예요. 그 기억이 한성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은 지호 자신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성은 창밖에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포항의 철강 공장 불빛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일한 노동자였다. 한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저녁 식사 시간, 한성은 평소와 달리 저택으로 일찍 돌아왔다. 복도를 지나가던 그는 하늘과 마주쳤다. 그녀는 식사 준비를 마치고 지호의 방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송 선생님, 제 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 앞에 선 남자는 냉철한 회장이 아닌 지친 아버지였다. 도련님은 살아있어요, 진짜로요. 한성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 지호 도련님의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바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 도련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지호가 태어났을 때, 첫 생일, 첫 유치원 소풍, 그리고 사고 직전, 세 가족이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을 때의 사진들. 한성은 마지막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미령이 웃는 모습, 지호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탄 모습, 그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가. 이틀 후 한성은 저택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그것은 아들을 돌보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실은 송하늘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그를 멈추게 했다. 하늘이 지호의 손에 라벤더 크림을 바르고 있었다. 이 향기 알아? 제주도 라벤더 농장에서 가져온 거야. 봄에 피는 꽃인데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 어릴 때 내 할머니가 항상 내 손에 발라주셨어. 한성은 영상을 멈췄다. 이런 감성적인 접근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그는 지난 2년간 과학과 의학에만 의존해왔다.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불확실함을 느꼈다. 그날 밤 일본 투자자들과의 만찬을 핑계로 일찍 집에 돌아온 한성은 지호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낯선 소리를 들었다. 음악이었다. 조용히 문을 살짝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하늘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통 가야금 연주곡을 틀어놓고 지회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곡은 춘향가의 한 대목이야.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 슬프지만 결국에는 희망이 있어. 지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하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깜빡이지 않고 마치 그녀의 모든 말을 흡수하려는 듯이. 한성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반응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다. 문을 조용히 닫고 한성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는 계약서나 회의, 자료가 아닌 의학 논문을 검색했다. 정서적 트라우마, 선택적 함구증, 소아 정신치료, 그가 이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제들이었다. 한성은 하늘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의료적 훈련을 받았지만 그녀의 접근법은 너무나 다른, 거의 직관적인 것 같았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지호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기 시작했다. 하늘의 목소리, 때로는 웃음, 그리고 가끔은 그녀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기 위해. 다음 날 아침 한성은 가정부 김영자를 불렀다. 송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의 배경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하늘 선생님은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 출신입니다. 할머니가 그 마을의 무당이셨다고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중환자실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한성의 눈이 흔들렸다. 무당의 손녀라고요? 네, 하지만 하늘 선생님은 과학적 지식과 전통적 지혜를 함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호 도련님의 등에 옥돌로 지압을 해주더군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도 시골 출신이었다. 어릴 적 아플 때면 어머니는 한약 대신 따뜻한 손으로 등을 문질러 주곤 했다. 그리고
항상 말했다. 병은 약이 아니라 사람이 고친다. 그날 오후 한성은 처음으로 회사 일정을 취소했다. 중요한 투자 미팅이었지만 그는 부사장에게 대신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그는 차를 몰고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꽃집에 들렀다. 20년 넘게 꽃을 사본 적이 없었다. 미령이 살아있을 때 그녀가 항상 집을 꽃으로 채웠었다. 한성은 라벤더 화분을 골랐다. 가게 주인이 묻지 않았다면 그는 이름도 몰랐을 것이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라벤더 화분을 김영자에게 건넸다. 송 선생님에게 전해주세요. 지호의 방에.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온 소리가 그를 얼어붙게 했다. 웃음소리였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송하늘이 문한성의 저택에 도착한 첫날은 비가 내리는 월요일 오후였다. 마치 하늘마저 눈물을 흘리는 듯한 날씨였다. 운전기사가 그녀를 정문에서 맞이하여 저택으로 안내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한옥 현대식 저택은 병원처럼 차갑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와 지회에 관한 의료 기록이 담긴 파일,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낡은 천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김영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예의 바르지만 미소 없는 얼굴로. 가정부는 집안의 규칙과 일정을 설명했다. 긴 복도를 걸으며 하늘은 이 집의 냄새를 맡았다. 소독약과 값비싼 향수에 혼합된 냄새. 그녀의 고향 해남에서는 집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 마당에 널린 빨래의 햇볕 냄새, 할머니의 장독대에서 나는 발효된 향. 하지만 이 저택에는 생명의 향기가 없었다. 도련님은 주로 이 시간에 낮잠을 자세요. 6시 정각에 저녁 약을 드셔야 하고 7시에 물리치료사가 옵니다. 김영자의 기계적인 설명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시간표와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것은 정칭이었다. 한국인의 영혼 깊숙이 흐르는 그 특별한 연결감, 그녀의 할머니가 모든 치유의 근원이라고 가르쳤던 것. 다음 날 아침 정확히 7시, 하늘은 흰색 간호사 유니폼 대신 부드러운 연보라색 한복 저고리와 검은색 면바지를 입었다. 그녀는 지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안녕 지호야. 하늘은 방에 들어서며 부드럽게 인사했다. 지호는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오르는 동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했다. 하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지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 이름은 송하늘이야.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어. 그녀는 괜찮니? 같은 일반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 할머니의 약초 정원, 바다에서 보았던 돌고래 가족에 대해. 지호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늘은 그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첫 주 동안 하늘은 지호의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도입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받아 내음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탁자 위에 신선한 계절 꽃을 놓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지호에게 이야기했다.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구나. 저 바다색이 보이니? 에메랄드색이야. 어릴 때 할머니가 그 색은 바다의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이라고 하셨어. 직원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늘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지호의 눈동자에서 작은 불꽃을 보았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증거를. 일주일 후 하늘은 자신만의 치료 일정을 만들었다. 아침에는 동화책 읽기, 점심 후에는 전통 음악 듣기, 오후에는 향기 요법. 그녀는 의학적 처방도 철저히 따랐지만 그 사이사이에 자신만의 방법을 녹여 넣었다.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지루하면 눈을 감아도 돼. 하늘은 지회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네가 이해한다는 걸 나는 알아. 네 마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할머니의 낡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도자기 호루라기가 있었다.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거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위한 거래.
한번 들어볼래? 하늘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새 소리가 아닌 바람 소리와 같은 부드러운 울림을 냈다. 그 순간 지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번째 실제적인 반응이었다. 하늘은 지호에게 다가갈 때마다 항상 그의 존재를 먼저 존중했다. 그녀는 갑자기 만지거나 놀라게 하지 않았다. 대신 항상 눈높이를 맞추고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설명했다. 지호야, 이제 손 마사지를 해줄게. 괜찮을까? 내가 해남에서 가져온 동백기름이야. 우리 지역 할머니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거야.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의료적 터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담은 접촉이었다. 하늘은 지호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마을 아빠 되는 작은 섬이 있었어. 할머니는 그곳에 용이 산다고 하셨지. 비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그 섬을 향해 제사를 지냈대.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로 비가 왔어.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하늘은 지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 반응하는 이야기, 편안해하는 시간대, 그녀는 작은 노트에 이런 관찰을 기록했다. 셋째 주 수요일, 하늘은 지호에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녀는 작은 수조를 가져와 따뜻한 소금물로 채웠다. 그리고 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물에 담갔다. 이건 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바다의 기운을 느끼는 거지. 물이 어떻게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지 느껴봐. 지호의 눈이 물에 고정되었다. 하늘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움직여 작은 파도를 만들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호의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물 위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하늘의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너무 큰 반응을 보이면 지호가 놀라 다시 자신의 세계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지호야. 정말 멋진 파도를 만들었어. 그날 밤 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지호가 첫 번째 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 시작이다. 그의 영혼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강물도 바위를 깎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 다음 날 하늘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다. 그녀는 작은 전통북을 가져와 부드럽게 두드렸다. 리듬은 심장 박동과 비슷했다. 이 북은 장구라고 해. 우리 전통 악기야. 어릴 때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셨어. 북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동안 하늘은 지호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함께 북을 두드리는 동작을 흉내냈다. 처음에는 지호의 손이 무게감 없이 따라왔지만 몇 분 후 하늘은 미세한 압력을 느꼈다. 지호가 스스로 힘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 지호야. 네가 느끼는 거 알아. 리듬이 좋지. 우리 몸 안에도 이런 리듬이 있어. 심장이 뛰는 소리, 숨쉬는 소리. 그 순간 지호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늘은 부드럽게 그것을 닦아주었다. 아직 말은 없었지만 그 눈물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지호를 침대로 옮기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다. 강원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자장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지호가 잠든 후 하늘은 창가에 서서 동해를 바라보았다. 동일한 바다가 그녀의 고향 해남에도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이 아이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복도를 지나던 김영자는 지호의 방에서 나오는 하늘을 발견했다. 평소와 달리 하늘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김영자가 물었다. 이후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가 돌아오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첫 번째 반응 이후 하늘은 지호와의 접촉을 더 깊게 발전시켰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지호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내 기운을 정리하고 들어가라. 아픈 영혼은 혼란을 감지한다. 그날은 특히 맑은 날이었다. 동해의 푸른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늘은 지호를 창가로 데려갔다. 오늘은 해송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나 봐.
그녀는 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창틀에 올려놓았다. 햇살이 그의 창백한 피부를 따뜻하게 감쌌다. 하늘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는 것을 도왔다. 느껴지니? 이건 산들바람이야. 할머니는 이런 바람이 불 때 소원을 빌면 용신이 들어준다고 하셨어. 지호의 눈이 바다를 향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오후에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작은 도자기 그릇에 꿀물을 담아 가져왔다. 면봉을 적셔 지호의 입술에 부드럽게 발랐다. 이건 제주도 감귤꽃 꿀이야. 어떤 맛인지 느껴봐.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호의 혀가 살짝 나와 입술을 핥았다. 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맛있지? 이 꿀을 모으는 벌들은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서만 살아. 꽃의 정수를 모아 만든 거야. 지호의 눈이 하늘의 눈과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식이 있었다. 하늘은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저녁 무렵 하늘은 작은 풍경을 가져왔다.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종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걸어두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소리가 들리니? 이건 청정이라고 해. 사찰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사용하는 소리야. 갑자기 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리듬에 맞춰 두드리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풍경을 울리는 동작을 도왔다. 우리 함께 음악을 만들고 있네, 지호야. 그날 밤 하늘은 지호가 잠들기 전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설이었다. 옛날 옛적에 바다 깊은 곳에 갇힌 용이 있었어. 용은 슬픔에 잠겨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지. 모든 바다 생물들이 그를 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어느 날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용에게 다가갔어. 그 물고기는 매일 용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처음에는 용이 반응하지 않았어. 하지만 물고기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 용은 눈을 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대. 그 순간 용을 가두고 있던 모든 사슬이 녹아내렸고 용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어. 이야기를 마치자 지호의 눈에서 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은 부드럽게 그것을 닦아주었다. 울어도 괜찮아, 지호야. 때로는 눈물이 가장 강한 약이 되기도 해.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지호를 목욕시키며 노래를 불렀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갑자기 지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식적인 소리였다. 하늘은 노래를 멈추고 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해볼래, 지호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지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다시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나왔다. 아,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2년 만의 첫 발성이었다. 그래, 지호야. 내 목소리를 찾았구나. 아주 잘했어. 이라면서 3주차에 접어든 어느 수요일 새벽 하늘은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그녀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고 갑자기 파도가 물러나면서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하나가 드러났다. 그 조개가 열리자 작은 빛이 비쳐 나왔다. 하늘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닌 신호라고 느꼈다. 할머니는 늘 말했다. 꿈은 영혼의 언어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하늘은 옥색 리넨 저고리와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낮은 쪽으로 묶었다. 그녀는 지호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를 이끌었다. 방에 들어서자 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금빛 줄무늬를 만들며 침대 위로 드리워졌다. 하늘은 소리 없이 다가가 창가 옆 의자에 앉았다. 지호가 자연스럽게 깨어나길 기다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하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잠시 후 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선명했다. 마치 안개가 거친 듯했다. 하늘과 지호의 시선이 마주쳤다. 단순한 눈맞춤이 아니었다. 지호가 진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 지호야. 하늘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지호의
눈이 깜빡였다. 우연이 아닌 의식적인 반응이었다. 하늘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평소처럼 행동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지호를 놀라게 할 수 있었다. 오늘은 창문을 열어볼까? 바다 내음이 정말 좋구나. 하늘이 창문을 열자 포항에 소금기 있는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들어왔다. 지호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내내 하늘은 평소와 같은 루틴을 유지했지만 지호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눈으로 따라갔다. 작은 변화였지만 하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2년간의 침묵 속에서 지호의 의식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하늘은 지호에게 미역국을 먹이기로 했다. 문한성이 특별히 주문한 고급 영양식 대신 그녀는 김영자의 도움을 받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을 준비했다. 이건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미역은 바다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대. 맛있는 향이 나지? 하늘이 숟가락을 지호의 입가에 가져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호가 자발적으로 입을 열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전에는 항상 하늘이 부드럽게 그의 입을 열어야 했다. 잘했어, 지호야. 네가 도와주니 훨씬 쉽네. 오후에는 가벼운 마사지 시간이었다. 하늘은 따뜻한 동백기름을 지호의 팔과 다리에 발랐다. 그녀는 부드럽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전라도 지방의 오래된 민요였다. 지호의 근육은 이전보다 덜 경직되어 있었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하늘은 그의 눈이 창밖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갈매기 한 마리가 바람을 타고 활공하고 있었다. 저 갈매기를 보고 있구나. 정말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언젠가 우리도 함께 바닷가로 나가볼까? 지호의 눈에서 작은 반짝임이 있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것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지호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작은 도자기 인형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이건 도깨비야. 우리 마을에서는 도깨비가 아이들의 꿈을 지켜준다고 해. 오늘 밤 좋은 꿈을 꾸길 바랄게. 방을 나가려는 순간 하늘은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돌아보았다. 지호의 입술이 움직였다. 실제 단어는 아니었지만 의도적인 소리였다. 하늘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 지호의 손을 잡았다. 들었어, 지호야. 네가 말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그날 밤 하늘은 자신의 일기장에 썼다. 오늘 지호의 영혼이 깨어났다.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첫 걸음을 내딛었다. 내일은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달의 가장 추운 오후, 하늘은 오래된 가방에서 특별한 물건을 꺼냈다. 할머니가 16번째 생일에 선물한 작은 오르골이었다. 투명한 유리 밑면에 은색 장치가 보이는 정교한 백자 오르골이었다. 그것은 해남 도예가가 만든 것으로 달빛 아래 파도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지금까지 하늘은 이 오르골을 저택에서 사용하는 것을 망설였다. 너무 개인적이고 어쩌면 문한성의 현대적이고 임상적인 접근법과 맞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직감이 이것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지호야, 오늘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 내 할머니가 주신 건데 너와 함께 듣고 싶어. 하늘은 조심스럽게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그 순간 맑고 영롱한 선율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리랑의 변주곡이었다.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곡이자 이별과 재회, 슬픔과 희망을 담은 멜로디였다. 음악이 흐르자 지호의 머리가 천천히 소리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의도적이고 분명했다. 하늘은 감정을 억누르며 오르골을 지호의 휠체어 팔걸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 노래는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어. 슬픔도 기쁨도 이 노래와 함께 했지. 하늘은 오르골에 맞춰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장가를 부르듯 마음을 담아 노래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순간 지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단어가 아닌 짧은 숨소리와 비슷했지만 분명히 그가 의도적으로 낸 소리였다. 하늘은 노래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지호야, 들었어. 다시 한번 해볼래? 지호는 다시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마치 멜로디를 따라하려는 듯이. 하늘의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지호야. 내 목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지고 있어. 오르골의 선율이 계속되는 동안 하늘은 지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음악에 맞춰 작은 움직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점차 지호의 손가락이 리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태엽이 다 풀리고 음악이 멈추자 지호의 눈은 여전히 오르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대 아니면 갈망에 가까웠다. 또 듣고 싶니? 하늘이 물었다. 지호의 눈이 한번 깜빡였다. 의사소통의 첫 시도였다. 하늘은 다시 태엽을 감았고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하늘이 지호를 위해 춤을 추기로 했다. 그녀는 어릴 적 배웠던 부채춤의 일부를 선보였다. 부채는 없었지만 그녀의 손짓은 부드럽고 우아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즉흥적인 춤이었다. 이건 내가 10살 때 배운 춤이야. 할머니가 마을 축제 때마다 가르쳐 주셨지. 지호의 눈이 하늘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하늘은 지호의 영혼이 춤추고 있다고 느꼈다. 오르골이 3번째로 연주를 마칠 때쯤 지호의 호흡이 변했다. 더 깊고 더 리드미컬해졌다. 하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지호는 음악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영혼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음악은 신기해, 지호야.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할 수 있어.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희망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날 저녁 하늘은 김영자에게 부탁했다. 내일 아침 문 회장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지호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김영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지만 확실히요. 그리고 회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아드님이 음악을 좋아한다고요. 문한성은 아침에 눈을 뜨며 집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2년 동안 저택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침묵이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졌고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아왔다. 아침차를 마시며 한성은 2층 발코니에서 아래층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이 지호의 휠체어를 작은 테라스로 밀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따뜻한 담요로 감싸져 있었다. 하늘은 무언가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이야기했고 지호는 비록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한성은 잔을 내려놓았다.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데 능했다. 그것이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만든 자질 중 하나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들에게서 변화의 기운을 느꼈다. 김 여사, 저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봤나요? 김영자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송하늘 선생님은 매우 헌신적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련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한 차와 약초를 준비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녀가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결과를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주저했다. 회장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하늘 선생님이 도련님을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한성의 눈썹이 움찔했다. 그것은 그가 들었던 가장 직접적인 비판이었다. 직원들은 보통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오전, 회의 중 한성은 보고서를 읽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주간 그는 아들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낯선 소리들을 들었다. 음악, 이야기, 때로는 하늘의 웃음소리. 어젯밤에는 심지어 오래된 민요 소리도 들었다. 그의 어머니가 부르던 것과 비슷한 곡조였다. 문 회장님, 싱가포르 개발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사장의 목소리에 한성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공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한성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포항 항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회사 건물은 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전망은 장관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마음은 바다 넘어가 아닌 집에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집 감시 시스템에 접속했다. 지호의 방 카메라 화면이 나타났다. 하늘이 작은 책을 읽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생생했다. 마치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호의 눈이었다. 그의 아들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한성은 화면을 확대했다. 지호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하늘이 방 안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시선이 따라갔다. 한성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이것이 의학적 반응인지 아니면 그가 너무 희망을 품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없이 많은 의사들이 반사 반응과 의식적 움직임의 차이를 설명했었다. 저녁이 되자 한성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는 김영자를 불렀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송하늘 선생님이 끓이는 약초차입니다. 도련님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성은 다가가 그릇 속의 액체를 살펴보았다. 진한 갈색 액체에서 쌉싸름한 향이 올라왔다. 무슨 재료입니까? 인삼, 대추, 황기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선생님의 할머니 비법이라고 하더군요. 한성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는 약초에 대한 미신을 믿지 않았다. 항상 최신 의학 증명된 치료법만을 신뢰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한성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의 어머니가 찍힌 사진이었다. 가난했지만 자랑스러운 여인이었다. 그녀도 약초와 민간요법을 믿었다. 한성이 어렸을 때 열병에 걸렸을 때 그녀는 밤새 약초를 다려 그를 살려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살짝 열리는 컷 같았다. 김 여사, 송하늘 선생님을 더 자세히 관찰해 주십시오. 그녀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돌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성의 지시에 김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늘 선생님은 모든 일정을 철저히 지키고 매우 세심하며 도련님을 정말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집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도련님도 더 깨어있는 것 같고요. 한성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는 지호의 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거의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느꼈다. 영상에서 하늘은 지호의 방에 들어와 베개를 조정하고 부드럽게 시트를 갈아주고 지호의 손에 천천히 크림을 바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무언가 작게 노래하듯 말했다. 한성은 볼륨을 높였다. 이 향기 좋지? 제주도 감귤꽃 크림이야.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한대. 그는 영상을 빨리 감았다. 하늘이 작은 오르골을 침대 가까이 가져오는 장면에서 멈췄다. 그녀가 태엽을 감자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단순한 반사가 아닌 분명한 생명의 표시였다. 한성은 영상을 종료하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낯선 여자가 몇 주 만에 그가 2년 동안 얻지 못한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한성은 이해하고 싶었다. 세계 최고의 신경과학자들, 최첨단 장비, 수십억 원의 투자가 성공하지 못한 곳에서 단순한 오르골과 민간요법이 어떻게 효과를 보였을까? 그는 자신의 접근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한성은 저택의 와인 저장고에서 오래된 병을 꺼냈다. 소라와 함께 특별한 날에만 마시던 프랑스 와인이었다. 그는 한 잔을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붉은 액체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소라는 음악을 사랑했다. 집은 항상 그녀의 음악으로 가득했다. 클래식, 팝, 그리고 특히 한국 전통음악. 사고 이후 한성은 모든 음악을 없앴다. 그것은 너무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선택이 지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은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기술팀에 연락하여 감시 카메라의 오디오 품질을 개선하고 영상의 선명도를 높이며 지난주에 모든 녹화 영상을 저장하도록 지시했다. 그것은 마치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한성은 조용히 저택의 복도를 걸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는 지호의 방문 앞에 서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지회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옛날 옛적 바다 위에 작은 섬이 있었어.
그 섬에는 슬픔에 잠긴 소년이 살고 있었지. 그 소년은 말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 하지만 매일 밤 별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한성은 문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책을 읽다 말고 지회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었다. 이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 네 생각은 어때, 지호야? 그리고 침묵. 하지만 그것은 죽은 침묵이 아니었다. 기다림이 있는 침묵이었다. 마치 대화의 일부인 것처럼. 한성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작은 세계, 하늘과 지호 사이에 형성된 이 연결에 침입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음악 치료와 정서적 회복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하늘과 마주친 순간 한성은 짧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눈에는 판단하지 않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하늘에게는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대담하지도 아첨하지도 않았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증명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저 진정성과 존엄성으로 자신의 일을 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성은 책상 위에 놓인 일상 보고서를 발견했다. 임상 기록을 읽던 중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하늘이 직접 손으로 쓴 메모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 지호 도련님은 아리랑 곡조를 들으며 6분 동안 지속적인 눈맞춤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지시나 개입 없이 오직 존재감과 음악만으로. 한성은 이 문장을 3번이나 읽었다. 이것은 의학적 관찰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찰이었고 그것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다. 하루 종일 그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만약 자신이 희망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면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기술팀에 지시하여 카메라 오디오를 조정하고 선명도를 향상시키고 지난주 모든 영상을 보관하도록 했다. 마치 이미 내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밤 한성은 녹화된 영상들을 조용히 시청했다. 하늘이 휠체어를 책장 가까이로 끌고 가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 지호의 눈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모습,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거나 눈을 빠르게 깜빡이는 모습. 하늘은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마치 지호가 모든 단어를 이해한다고 확신하듯이 읽었다. 한성은 재생 버튼을 누른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감정이 있었다. 그곳에는 연결이 있었다. 이것이 그를 가장 강하게 치는 이유였다. 아들이 낯선 사람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와는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2년 동안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했음에도 한성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여자가 성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위스키 한 잔을 따랐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내려다보며 액체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가 느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죄책감, 경외감, 두려움이 섞인 감정, 다시 믿음을 갖는 두려움, 다시 한번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날 밤 늦게 한성은 자신의 방에서 소라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웃는 얼굴, 생기 있는 눈, 지호는 그녀의 눈을 닮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라야. 그는 속삭였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충분하지 않아. 이 여자는, 그녀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 대답은 없었지만 한성은 마음속으로 소라가 무엇이라 말했을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기술보다 터치를, 성과보다 현존을, 완벽함보다 사랑을 우선시했다. 금요일 아침, 한성은 평소처럼 일어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완벽하게 통제된 외관 뒤에 그는 균열을 느꼈다. 더 이상 회사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성은 비서에게 전화했다.
오늘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차가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으로 문한성은 일과 성공이라는 피난처를 거부했다. 그는 마침내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의 봄 풍경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다. 소라가 가장 좋아했던 계절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저택으로 돌아온 한성은 곧장 지호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방 안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경상도 설화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토끼는 호랑이를 속여 위험에서 벗어났단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때로는 힘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한성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하늘은 지호의 휠체어 옆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단순한 응시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다. 하늘이 이야기의 웃긴 부분을 들려줄 때 지호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웃음은 아니었지만 감정의 표현이었다. 하늘은 한성을 발견하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일찍 돌아오셨네요. 한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지호의 눈에서 생명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그를 압도했다. 계속하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성은 방 구석의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처음으로 그는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명령하거나 통제하는 대신 단순히 존재하기로. 하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호야, 호랑이와 토끼 중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침묵이 아니었다. 지호의 눈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늘은 미소 지었다. 그래, 토끼가 더 똑똑했지. 내 생각이 맞아. 지호가 소통하고 있었다. 단어가 아닌 미세한 신호로. 하지만 그것은 분명 의식적인 반응이었다. 한성은 숨을 죽였다. 하늘이 지회에게 다른 질문을 했다. 오늘 날씨가 좋았지? 바다가 정말 파랗더라. 지호의 눈이 다시 깜빡였다. 한 번. 예. 한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여러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시도했던 모든 복잡한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대화가 그의 아들을 깨웠다. 그것은 너무 단순해서 거의 믿기 힘들었다. 하늘이 한성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지호 도련님은 이제 눈 깜빡임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오죠. 며칠 전부터 시작했어요. 한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에 무언가 걸린 듯했다. 마침내 그는 물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대답은 단순했다. 저는 그저 지호 도련님을 한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한성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던 것일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제가 시도해도 될까요? 한성이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이죠. 지호 도련님은 아버님의 목소리를 기다려왔을 거예요. 한성은 천천히 다가가 지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눈이 같은 높이에서 만났다. 아버지와 아들, 한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호야, 아빠야. 지호의 눈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인식이었다. 그의 눈이 한번 깜빡였다. 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여기 있을게. 한성이 속삭였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 그날 저녁, 한성은 처음으로 지호의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곳에 함께 있었다. 하늘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이것은 그들만의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갈 때 한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동해를 바라보았다. 별들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다.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비밀 폴더를 열었다. 소라와 지호가 함께 찍은 동영상이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 소라야.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 거야. 금요일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한성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어제의 발견으로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변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는 김영자에게 물었다. 지호의 일상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김영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성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었다. 아침 9시 약물 투여, 10시 물리치료, 오후에는 송하늘 선생님과 인지활동. 그리고 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겠습니다. 지호와 함께요. 사무실에 도착한 한성은 집중하기 어려웠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아들에게로 향했다. 11시 40분 두 번째 회의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때 비서의 전화가 울렸다. 물류 문제로 인해 해외 투자자 그룹의 방문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평소라면 한성은 냉정하게 일정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이것을 하늘이 보낸 신호처럼 느꼈다.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체 인력을 배치해 주세요. 비서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한성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라디오를 켰다. 오랜만이었다. 클래식 채널에서는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 흘러나왔다. 소라가 좋아했던 곡이었다. 포항의 하늘은 맑았고 동해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났다. 처음으로 한성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인식했다. 지난 2년간 그의 세계는 회색빛이었다. 하지만 지금 색채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한 한성은 운전기사에게 혼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문에서 대문까지 천천히 걸었다. 5월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원에는 목련이 만개해 있었다. 소라가 직접 심었던 나무들이었다. 저택은 조용했지만 이제 그 침묵은 덜 무거웠다. 한성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다가 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멈췄다. 음악이었다. 부드럽고 경쾌한 멜로디였다. 한성은 소리를 따라갔다. 점점 다가갈수록 음악은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어린이 노래였다. 단순하지만 기쁨이 가득한 곡조였다. 그리고 음악과 함께 그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밝고 자발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웃음소리. 한성은 발걸음을 멈췄다. 1초간 그는 환청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사고 이후 지호의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온실 유리문 앞에 선 한성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했다. 하늘이 지호의 휠체어를 천천히 온실 중앙에서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발은 맨발이었고 머리카락은 풀어 헤쳐져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안무를 짠 듯 자연스러웠다. 휠체어와 하늘이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지호는 휠체어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팔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감정으로 가득했다. 지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그의 입은 환한 미소로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밝고 자유로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비로소 해방된 소리 같았다. 한성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 순간을 방해하는 것은 신성한 무언가를 깨는 것 같았다. 그는 문간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소리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생생했다. 그 장면의 아름다움은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온실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지호와 하늘은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 움직였다.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한성의 존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성은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희망이란 감정을 거의 잊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봄날의 꽃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마들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네가 정말 돌아오고 있구나. 온실에서의 춤이 끝나고 하늘은 지호의 휠체어를 창가로 옮겼다. 지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하늘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드럽게 속삭였다. 한성은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지호가 천천히 눈을 감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그 행복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하늘이 방을 나서자 한성은 재빨리 복도로 물러났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특별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해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감정이 휘몰아쳤다. 1시간 후 한성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온실로 향했다. 지호는 이제 혼자 있었다. 창가에 앉아 평화롭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성은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휠체어 옆에 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몇 분 동안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성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호의 움직이지 않는 손 위에 올려놓았다. 따뜻했다. 생명이 느껴졌다. 지호야. 한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아빠가 오랫동안 멀리 있었구나. 지호의 시선이 천천히 아버지를 향했다. 그의 눈에는 인식이 있었다. 공허함이 아닌 지성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성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이제 아빠가 여기 있을 거야. 지호의 눈이 한 번 깜빡였다. 하늘이 설명한 대로 이해라는 의미였다. 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네가 웃는 소리를 들었어. 정말 아름다웠어. 지호의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 빛이 돌았다. 한성은 자신이 과거에 놓쳤던 모든 작은 신호들을 생각했다. 아들이 보내던 미세한 표현들, 그가 너무 바빠서, 너무 두려워서 또는 너무 완고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 송하늘 선생님이 너에게 특별한 친구가 된 것 같구나. 지호의 눈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한성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너를 이해하는 법을 알고 있어. 아빠도 배우고 싶어. 한성은 온실 구석에 놓인 작은 오르골을 발견했다. 하늘이 놓고 간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가져와 태엽을 감았다.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한성은 지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지호의 눈이 빛났다. 그의 손가락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미세하게 움직였다. 한성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리듬을 따라갔다. 그들은 말없이 음악을 들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오르골의 선율이 끝나자 한성은 다시 태엽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매일 그는 아들과 함께 음악을 들을 것이다. 매일 그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매일 그는 존재할 것이다. 내일은 네가 좋아하던 장소에 가볼까? 포항 앞바다. 의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말이야. 지호의 눈이 커졌다. 흥분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한성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규칙을 어기고 보호막을 넘어서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갈 수도 있어. 네 엄마가 좋아했던 곳. 그곳의 바다는 여기와는 달라. 더 푸르고 더 맑지. 지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소리는 아니었지만 기쁨의 표현이었다. 한성은 그 소리를 가슴에 담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저녁이 되자 한성은 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는 자연스럽게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마치 지호가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지호의 눈 깜빡임을 기다렸다. 침대에 누운 지호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한 후 한성은 창문을 열어받아 내음이 들어오게 했다. 좋은 꿈 꾸렴 아들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한성은 지호와의 만남 후 자신의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의 몸이 이 감정적 충격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는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지호의 방에서 나온 하늘과 마주쳤다. 회장님. 하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성은 평소의 냉정함이 아닌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송 선생님,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저택의 작은 정원 테라스로 향했다. 석양이 동해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분홍빛과 주황빛이 하늘을 수놓았다. 한성은 오랫동안 이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성이 조용히 물었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지호 도련님을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존재를 인정했죠.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의학은 우리 몸을 치료하지만 때로는 영혼을 치유하는 데 다른 것이 필요해요. 정칭, 이오, 우리 한국인이 가진 특별한 연결의 에너지죠. 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머니도 항상 정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영혼의 연결.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런 낡은 개념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그의 아들을 되찾는 열쇠였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로 시작했어요. 하늘이 계속했다. 바다 내음, 새소리, 햇살의 따뜻함, 감각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음악이요. 음악은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을 수 있어요. 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전 이런 접근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데이터만 신뢰했죠. 과학도 중요해요. 하지만 인간은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존재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늘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한성은 그녀가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 나이에 비해 깊은 통찰력. 당신의 할머니가 무당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늘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미소 지었다. 네, 그래요. 할머니는 영혼의 치유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지혜와 현대 의학을 결합했죠. 그녀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치유는 강요할 수 없다. 오직 그것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뿐이다. 한성의 눈에 깨달음이 번졌다. 그는 항상 결과를 강요했다. 더 많은 전문가, 더 많은 치료, 더 많은 기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호를 압도했을지도 모른다. 지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공간이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 제가 너무 서둘렀군요. 한성이 인정했다. 하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 말은 한성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비난이 아닌 이해였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소라의 죽음, 지호의 상태, 모든 것이 그의 책임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의 말에서 그는 작은 위안을 찾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성이 물었다. 강력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함께하세요. 하늘의 대답은 단순했다. 지호 도련님과 함께 있어주세요. 두려워도 함께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첫 별이 나타났다. 한성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2년 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송 선생님. 한성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빛을 가져왔습니다. 하늘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은 지호 도련님 안에 이미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죠. 하늘과의 대화 후 한성은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아들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그는 기적을 목격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첨단 기술이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닌 매일 그곳에 있었던 누군가의 손에서 왔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거야, 지호야. 한성이 약속했다. 그날 밤 한성은 지호의 방 앞에서 망설였다. 태블릿을 손에 들고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서 있었다. 하늘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두려워도 함께하세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지호는 깨어 있었다. 그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성이 들어오자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한성에게는 세상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성은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태블릿을 켜고 하늘이 저장해둔 음악 파일을 찾았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기타와 피아노에 조화로운 선율, 소라가 금요일 저녁마다 틀곤 했던 그런 음악이었다. 지호의 눈이 음악 소리에 반응하여 천천히 아버지를 향했다. 한성은 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팔을 만졌다.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아들아. 용서해 줄래? 지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한 번. 예, 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한성은 아들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처음으로 그는 단순히 아버지로,
존재했다. CEO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 한성은 소라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을 뗐을 때의 자부심, 가족으로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는 2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내 엄마는 항상 네가 특별하다고 말했어. 그녀의 말이 맞았어. 넌 정말 특별해. 지호야. 지호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한성은 부드럽게 그것을 닦아주었다. 울어도 괜찮아.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한성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고에 대한 죄책감, 소라를 잃은 슬픔, 지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운전했어야 했어. 그날 밤 내가 피곤하다고 내 엄마가 운전대를 잡았지. 내 잘못이야. 지호의 눈이 2번 깜빡였다. 아니요, 한성은 놀라움에 굳었다. 내 말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1번 깜빡임. 예, 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의 아들이 모든 것을 잃은 이 어린 영혼이 그를 용서하고 있었다. 밤중에 한성은 지호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할 여행, 배울 것들, 경험할 모험들. 그는 의사들의 진단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성의 세계를 그렸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함께.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지호는 잠이 들었다. 한성은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아들의 치유, 그리고 자신의 치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한성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바다 내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침대로 돌아가 지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좋은 아침 아들아. 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작은 숨을 들이마신 후 지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다. 아, 단 한마디 작은 단어.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한성은 얼어붙었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다. 그는 아들을 부드럽게 안았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지호야. 항상 사랑했어.